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두 때문인데요. 뭐든지 자기네가 만든 것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정직하게 만든 국가에서조차 질려버렸다는데요. 중국은 이를 빌미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그 자세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스미스예요. BBC 아시아의 기자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가 취재할 때 그 눈빛이 날카로워진다고 말하곤 해요. 기자다 보니 언제든지 기사를 쫓아 뛰어다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런던에 있는 제 상사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죠. 제목은 긴급 과제 한국 만두 특허 분쟁이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만두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만두가 긴급 뉴스가 될 수 있죠? 이메일을 열어 읽어봤어요. 한국 식품 회사가 미국의 만두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문화 도둑질이라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만두는 그저 음식일 뿐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더 읽다 보니 김치, 한복, 불고기에 대한 비슷한 논쟁들이 생각났어요. 음식과 문화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역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큰 기사가 시작될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각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제 기자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만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부심, 역사, 그리고 누가 전통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만두의 역사를 이해하는 음식 전문가들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 다음엔 특허를 받은 한국 회사와 대화를 나눠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죠. 컴퓨터로 돌아가 연락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음식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찾기 위해 3개의 다른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또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한국 식품 회사에도 전화를 걸었고요. 점심시간쯤이 되자 제 노트북은 이미 이름과 질문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주변에서는 다른 기자들이 자기 기사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제 완전히 만두에 집중되어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런던에서 온 음식 전문가 제시카 황이었어요. 내일 아침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기로 동의했죠. 좋은 시작이었어요.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서울의 바쁜 거리가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점심을 먹고 회의에 서두르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구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두 폭풍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만두를 파는 작은 식당을 지나쳤어요. 멈춰 서서 창문을 통해 요리사가 얇은 반죽을 소주 위로 빠르게 접어 완벽한 작은 반달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각의 접힘이 예술 같았죠. 제 아파트에서 간단한 저녁을 만들고 부엌 테이블 위에 제 노트를 펼쳤어요. 제 고양이 루나가 뛰어올라 제 연구자료 위에 앉아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고 있었죠. 부드럽게 루나를 옆으로 옮기고 생각을 정리하는 걸 계속했어요.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작은 만두가 어떻게 국가 간에 그런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죠. 한국이 정말로 중국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받을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걸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답해야 할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 회사는 특허를 원했을까요? 정확히 무엇이 그들의 만두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알람을 이른 아침으로 맞춰 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성격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건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생각이었어요. 잠이 들면서 만두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과제가 저를 여러 나라로 이끌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꿀 여정이 될 거라는 건 당시엔 전혀 몰랐죠. 아침 일찍부터 런던에 계신 제시카 황 박사님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 창문 밖으로는 서울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높은 빌딩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준비해 놓고 갓 끓인 커피 한 잔이 컴퓨터 옆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뒤로는 음식 역사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보이고 있었어요. 친절한 미소로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만두가 단 하나의 나라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만두는 수백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면서 들르는 곳마다 조금씩 모양이 바뀌었다고 하셨죠. 마치 여행자가 각 나라에서 새웁과 습관을 얻는 것처럼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정보가 첫 번째 단서였죠. 만두가 여러 나라에 속한다면 왜 지금 모두가 싸우고 있는 걸까요? 통화가 끝난 후 재빨리 제 남색 재킷과 편한 신발을 신고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허를 받은 한국 식품회사에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특허는 그들의 만두 디자인이 특별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공식 문서예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밖에 작은 군중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몇몇 사람들은 특허에 대한 환한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이 중국 음식 문화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 옆을 지나가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회사 담당자가 밝은 복도를 따라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벽에는 이 회사가 작은 가족 사업에서 큰 국제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스미스 씨. 그녀가 말하며 저를 테스트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리아 오모토 셰프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하얀 셰프 코트는 깨끗했고 제가 왜 왔는지 설명하자 그녀의 은빛 눈이 반짝이며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리아 셰프는 그냥 만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손이 3가지 다른 종류의 한국 만두를 준비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전통적인 고기 만두, 매콤한 김치 만두, 그리고 특별한 갈비 만두요. 그녀가 얇은 만두피를 접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각각의 접힘이 정확했죠. 이것이 바로 특허에 포함된 정확한 패턴이었어요. 중국이 그렇게 화를 낸 특별한 디자인이었죠. 한국 만두는 복사본이 아니에요. 리아 셰프가 일하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더 얇은 피, 다른 속 재료, 그리고 조리할 때 터지지 않게 하는 특별한 접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라요. 제 카메라 담당자가 그녀의 손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의 중요한 증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아주 다른 만남을 가졌어요. 화상통화로 중국 상하이 문화연구소의 칭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사무실은 오래된 책들과 전통 중국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칭 교수님은 만두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그는 한국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 특허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가 말씀하시는 동안 제 전화기에는 뉴스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부르짖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막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때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해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마르코 로렌티는 음식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키가 크고 마른 변호사였어요. 그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침 컨퍼런스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고 있었죠. 우리는 제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마르코는 많은 서류와 문서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음식 세계에서 특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많은 나라들이 전통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의 특허를 내요.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어요. 일본은 스시를 만드는 특정 방법의 특허가 있고 이탈리아는 파스타 기계의 특허가 있어요. 이건 음식 비즈니스에서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 정보는 한국 회사가 만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특별한 만두 제조 방법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 제 노트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야기는 더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내일은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만두 제조업체들이 직접 만나게 될 상하이 국제식품 엑스포에 가기로 했거든요. 짐을 싸려는 참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만두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하고 싶다고 했죠. 제가 조용히 시작한 조사가 이제 국제적인 음식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날 찍은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리아 셰프의 완벽하게 접힌 만두들, 칭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 마르코의 깔끔하게 정리된 법률 문서들. 각 사람은 만두에 대한 자신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었죠. 제 일은 이 모든 진실들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찾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두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사, 자부심, 그리고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테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하이 국제식품 엑스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전 세계 음식 전시품으로 가득 찬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넓은 통로를 꽉 채우며 부스에서 부스로 이동하고 있었죠. 시식도 하고 팸플릿도 모으면서요. 공기 속에는 전 세계 각지의 향신료, 고기 요리,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카메라 팀과 함께 일찍 도착했어요. 곧 벌어질 큰 이벤트 전에 세팅을 해야 했거든요. 긴장된 에너지로 뱃속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과 중국 만두 제조업체 간의 직접적인 만남이요. 한국 부스는 밝은 색상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눈에 띄고 있었어요. 리아 셰프는 자기 회사를 대표해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지쳐 보였지만 흥분한 눈치였죠. 요리 스테이션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은빛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명의 조수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은 재료를 풀어놓고 작은 찜기들을 세팅하고 있었죠. 딱 좋은 타이밍에 왔네요. 리아 셰프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설명하길 이미 2번이나 엑스포 관계자들이 와서 그들의 전시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한국 회사는 자랑스럽게 특허 인증서를 보여주는 표지판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중국 음식 대표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마이크를 설치할 시간도 없었는데 홀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챘어요. 큰 무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중앙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남자인 중국요리협회 부회장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엑스포 관계자들이 옆에서 서둘러 따라오고 있었죠. 계속 촬영해요. 카메라 담당자에게 속삭였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단순한 보도에서 속보로 폭발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중국 대표단이 우리 구역에 도착해 한국 부스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공기 속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의 전기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지켜보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녹화하기도 했고요. 부회장은 특허 인증서 전시를 가리키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이것이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며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죠. 엑스포 관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리아 셰프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단호해 보였죠. 그녀는 정중하게 특허가 모든 만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정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중국 쪽을 지지하며 소리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계획 없이 저도 모르게 중간에 끼어들게 됐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것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단순히 싸움을 보도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양쪽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또렷하게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벨이나 설명 없이 맛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죠. 약간의 논의 끝에 양측 모두 제 제안에 동의했어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무작위로 선정된 50명의 엑스포 방문객들이 표시 없는 한국과 중국 전통의 만두를 맛볼 거예요. 그들은 어느 것이 어느 나라 것인지 모를 거고 단지 차이점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하기만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놀라웠어요. 분위기가 적대적인 대립에서 친선 경쟁으로 바뀌었거든요. 중국 요리사들과 리아 셰프의 팀 모두 정성껏 특별한 만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군중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긴장감 대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2시간 동안 방문객들이 두 종류의 만두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누가 만두를 소유하는지 논쟁하는 대신 각 유형에서 즐겼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피가 더 얇네요. 한 시식자가 한국 만두에 대해 말했어요. 이건 특별한 접기 기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중국 만두에 대해 언급했죠.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만두들, 사람들이 맛을 볼 때의 생각에 잠긴 표정들, 그리고 이어진 대화들까지요.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과 중국 요리사들이 실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기술과 재료를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특허 전시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특허 변호사인 마르코 로렌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정말 현명했어요. 군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가 만두를 소유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다양한 만두 전통은 어떻게 특별한가? 로 질문을 바꿨잖아요. 리아 셰프가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그녀의 셰프 코트에는 밀가루와 물자국이 묻어 있었죠. 특허는 우리가 만두를 발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설명했어요. 그저 우리만의 특별한 제조 방법을 보호할 뿐이죠. 마치 음악가가 음악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도 새 노래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요. 엑스포장이 오늘 하루를 마치며 비워지기 시작할 때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되었거든요. 단지 음식 싸움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여주기가 된 거죠. 그날 밤 상하이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며 글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제 이것은 단지 만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이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통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혁신이 어떻게 도둑질이 아닌 역사를 기반으로 구축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엑스포에서의 맛 테스트가 이미 완벽한 결말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는 것이랍니다. 두 전통을 맛봄으로써 사람들은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특별하죠. 그날 밤 늦게 상하이 호텔 방에서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만두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제가 이전에 쓴 다른 글들과는 달랐어요. 단순한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잠은 많이 자지 못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런던에 있는 편집장에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는 메모와 함께 보냈죠. 사실 이건 만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문화가 국경을 넘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어떻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침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편집장이었죠. 올리비아, 정말 훌륭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밤 방송 맨 앞에 내보낼 거예요. 자부심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아 보였던 만두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니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 가족의 추억,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죠. 사람들이 특정 음식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인 것도 당연했어요. 오후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 제 전화기는 보고서에 관한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미 일부 국가에서 방송되었고 클립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공정하게 설명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만두를 먼저 발명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고요. 가장 놀라운 전화는 BBC 런던에서 왔어요. 그들은 제가 음식과 문화적 소유권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원했어요. 만두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가끔 논쟁하는 다른 음식, 의류, 음악, 예술에 관한 것도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고 있어요. 상사가 설명했어요.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어요. 3일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아 셰프의 식당에 다시 가게 됐어요.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보도를 보고 그 유명한 만두를 직접 맛보고 싶어 했죠. 카메라팀은 리아 셰프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주방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갓 만든 만두 한 접시를 들고 저를 맞이했어요. 전통적인 고기 만두, 매콤한 김치 만두, 그리고 인기가 많아진 특별한 갈비 만두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그녀의 은빛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은 우리의 만두 대사가 되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만두에 관심이 없던 사람에서 세계가 만두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처음 만두 분쟁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뻔했어요. 이제는 때로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보도의 마지막 부분을 촬영하면서 제가 배운 것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어요. 한국 회사의 특허는 그들이 만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더 얇은 피, 독특한 접기 패턴, 특별한 조리 방법과 같은 그들만의 특별한 제조 방법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혁신은 전통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어요. 오히려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거죠. 문화적 관습이 발전하고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도우면서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거예요. 촬영 후 분비는 식당을 걸었어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한국 만두를 즐기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었으며 심지어 가이드북을 든 몇몇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국경을 넘어 여행하면서 조금씩 변화해온 음식을 맛보는 것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온 일이죠. 제 고양이 루나가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며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이 밝아지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었어요. 예전에는 만두 분쟁을 단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문화가 어떻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빌리고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더 큰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재받은 편지함에 새 이메일이 있었어요. 새 과제 현대 패션에서의 전통적인 직물 패턴, 문화적 도용인가, 아니면 감상인가. 미소를 지으며 새 노트북을 펼쳤어요. 만두 여정은 끝나고 있었지만 배운 교훈은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죠. 심지어 접시 위의 작은 만두에서도요. 다음 과제를 준비하면서 마르코 로렌티가 저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현대 세계에서는 문화적 영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마치 많은 시냇물이 흘러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강과 같아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이야기였어요.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거죠. 만두 연구 파일을 닫고 남색 재킷을 입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낼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